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관리 심화 2차 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안 기법 및 관리 보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안 기법 및 보안 관리에서는 먼저 학습 데이터 유형별 보안 관리 기법, 학습 데이터 구축 관리 및 데이터 관리 유형의 이해,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보안 기술 및 관리 보안 방안, 그리고 클라이언트 크라우드 워커의 보안 관리, 그리고 데이터 안심존 서비스의 이해 활용,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적인 보안 위협, 그리고 생성 인공지능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축 단계별 보안 기법 및 이제 관리 보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단계별 이제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계획 단계, 구축 단계, 이제 운영 활용 단계인데, 그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보안 관리 요소들이 있는지, 즉 준비 계획 단계에서는 보안 관리 기법들을 일단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축 단계에서는 보안 기술 및 관리 보안 방안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크라우드 워커의 보안 관리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운영 활용 단계에서는 구축된 학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안심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보안 위협,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활용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요소들을 각각 이제 소주제별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유형별 이제 보안 관리 기법인데, 앞서 데이터 유형에는 뭐 텍스트, 음성, 이미지 다양한 이제 데이터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먼저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식별화 처리가 해야 되는지, 앞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와 마스킹 처리로 한다고 했고요. 이제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세부 기법들이 있습니다. 총계 처리도 다양한 세부 기법, 뭐 용도라든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가명 처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가짜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35세 서울거주 한국대 재학이라 그러면 임꺽정 30대 서울거주 국제대 재학,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명 처리고요. 총계 처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체라든지 아니면은 평균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이제 총계 처리라는데, 예를 들어서 임꺽정 180, 홍길동 170, 이콩지 160, 김팥지 150이라 그러면 물리학과 학생 키 합은 660이고 평균 키는 165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총계 처리고, 데이터값 삭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는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35세 서울거주 한국대 졸업이라 그러면은 아예 홍길동을 삭제해버리고 한국대 졸업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범주화라는 것은 이렇게 홍길동이 35세입니다를 홍씨 30에서 40세 이런 범주를 통해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마스킹 처리란 것은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아예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마스킹 처리. 즉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식별화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비식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이다 그러면 실명, 뭐 별명, 대화명, 애칭, 뭐 공인 실명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실명이나 별명, 대화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비식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연이 넘고하면은 소연이는 실명이잖아요. 따라서 이름 이렇게 비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칭이라든지 이제 공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야 여보라든지 뭐 김연아, 빌 게이츠 같은 이제 공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아이디라든지 URL이 있을 건데, 이렇게 계정 정보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 계정 정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정식으로 해서 이걸 비식별화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대로 돼 있다면은 그냥 신원 아니면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식별화 처리한다는 거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세 주소라든지 건물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소 형식으로 하고, 근데 기차역이라든지 방문 장소라든지 상호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노출돼도 된다는 거고, 출신 및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대 재학 중이라는 소속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속 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음성 데이터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임을 해서 전사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김철수입니다 하면은 저는 네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여러 개일 때는 네임 1, 네임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집 주소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때는 홍제동 어드레스로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식별화 범위가 인물 얼굴, 자동차 번호판 이런 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미지를 비식별화 한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이미지를 비식별화해서 이렇게 한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데이터도 비식별화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례에 있는 것처럼 인물 얼굴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식별화 하는 거고, 자동차 번호판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비식별화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식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 예를 들어서 국가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공간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비식별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지도,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포함된 지도라면 당연히 비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군사지도인데 일대 1000축도 이상 지도라고 하면 이제 공개를 제한하고, 그리고 일대 5000 축적 이상 지도라고 하면 이제 공개도 되는 거고, 해양 공간 정보도 마찬가지고, 기타 공간 정보도 특정 좀 국가 시설물이나 좀 이런 좀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은 비공개나 공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식별하기 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 근데 이렇게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이런 민감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식별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사례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적어도 수천 개, 많게는 뭐 수만 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미지라든지 수만 개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직접 다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식별화 이제 도구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비식별화 도구도 뭐 오픈 소스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오픈 소스에 대해서만 설계한다면은 그 ARX라든지 암네시아 같은 이런 그 비식별화 도구가 있는데, 이제 A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장 널리 쓰이는 오픈 소스 비식별화 도구인데, 그 뭐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암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K 익명성이라든지 KM 익명성 같은 게 지원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오픈 소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 그 URL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 구축 관리 및 데이터 관리 유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보안 관리 3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관리 방안, 그래서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데이터를 위한 거고, 데이터에는 또 개인정보 포함된 개인 식별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또 이제 비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보, 이것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을 통해서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정보든 이런 게 상관없이 데이터라는 것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수립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없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 즉 개인정보가 좀 있을 때, 이것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자면은, 이 개인정보가 있든 없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개인정보 식별 데이터만 또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는 무조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즉 이걸 통해 가지고 공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기밀성도 보장돼야 되고, 위변조로부터 보호되는 무결성도 있어야 되고, 파괴 거부로부터 보호하는 가역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은 무조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응을 통해서 기밀성도 보장하고 무결성도 보장하고 가용성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만일에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세 가지에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비식별화 조치 아니면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보안 3요소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별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정보의 보안 3요소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이 필요하다.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대응 방안, 즉 법을 식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망법 같은 법을 식별해서 준수해라. 다음에 가이드라든지 지침, 개인정보 최소 수집 가이드라든지 처리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지침을 보고 또 식별하고 이해하고 준수해라. 그리고 교육도 필요한데 이런 교육도 실시하라는 거죠. 자, 물리적 대응 방안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그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건 조치 제 8조로 보게 되면은 물리적 접근 방지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CCTV겠죠. 아니면 출입 통제. 이런 물품 반출 감시라든지 이런 통제.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망분리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망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술적 대응 방안에는 비식별화 조치했느냐,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를 했느냐, 그리고 표시 제한 보호 조치 같은 것을 했느냐. 즉 이런 조치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얼핏 이제 그 비식별화라든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만 너무 조금 집중하다 보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개인정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개인정보 학습용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걸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학습했던 비식별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안 기술 및 관리 보안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제 구축 과정에서 계획 단계, 구축 단계, 운영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이제 물리적 보안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다른 요소보다는 이제 관리적 보안, 예를 들어서 사업 수행 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좀 이런 그리고 동의 절차를 준비하는 거고, 이런 관리적 보안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정제라든지 라벨링 작업을 해요. 정제라든지 라벨. 그러면 이때는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해서 정제하고 라벨링 작업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모두 이제 수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수집된 데이터가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원천 데이터라든지 라벨링 데이터 전체로 놓고 보자면은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 가용성이 유지되도록 백업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또 혹시 위변조 된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마음대로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기밀성 조치도 해야 될 거고.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관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안, 뭐 비식별화 조치도 있을 수 있겠고, 암호화 방식이라든지 무결성을 위한 조치, 그리고 물리적 보안. 왜냐면은 이 데이터는 이미 수집되어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수집돼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저장된 곳에는 물리적으로 접근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접근을 방지한다든지 좀 이 단계에서는 좀 이런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가 다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하는 경우엔 또 이 관리적 보안이라든지 물리적 보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하고 이제 이것을 운영하고 활용하고 폐기하는 단계에서도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단계별로 비식별화 조치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강조했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준비 계획 단계의 데이터 보안, 구축 단계의 데이터 보안, 운영 활용 단계의 데이터 보안이 이런 게 있을 건데 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이 필요하다. 그럼 관리적 보안에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교육을 이행하는 거고 관련법을 식별하고 가이드, 뭐 안내서 가이드라인 식별하고 또 감염정보 내부 관리 계획까지 수립해서 이제 반영을 한 거고 기술적 보안 같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기법을 통해서 이 기법을 가지고 비식별을 하는 거고 또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접근 통제라든지 암호 또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시라든지 접근 제어 그리고 가용성을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백업 같은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마련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준수하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보안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 보안 주요 요소들 뭐 출입자 동선을 고려해서 물리적 보안을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이 이제 데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린 데스크를 준수해라. 그리고 사업장이라든지 작업장을 출입할 때 관리하고 그리고 주요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저장된 주요 시설을 이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난을 통해서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출입 통제라든지 데이터의 반출입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 좀 이런 모든 과정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이 클라우드 워크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겠지만은 일단 데이터가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 작업장에서 데이터를 이제 그 라벨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그 뭐 클렌징이라든지 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되기 위해서 보안 교육, 모니터링, 감사, 업무비를 해야 되고 입구에서는 당연히 시건 장치라는 출입 통제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를 이제 뭐 가공, 처리한 데는 클린 데스크, 뭐 지문시, 뭐 출입 통제, 또 반출되는 것도 차단하고 그리고 정보 기기도 보안이 이뤄되고 그리고 또 화재라든지 이런 걸 대하기 위해서 화재 센서라든지 링 낭방기 좀 이런 전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할 때 비식별화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워크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데이터에 접근해서 시스템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권한 관리, 이런 지문이라는 것을 권한 관리하고 또 접근 제어 인증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 가공, 학습 데이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입돼서 비식별화 조치, 가공 단계에서 정제, 라벨링, 학습돼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백업 서버로 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을 또 암호하고 모니터하고 이제 안티바이러스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이 백업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또 외부로 이제 그 전송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집된 데이터가 또 이렇게 수집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또 방화배라든지 IDS, IPS 같은 조치 뭐 이런 전반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리 클라이언트 이제 클라우드 워커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워커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워크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은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동의를 받고 크라우드워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접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고 아니면 라벨링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 접근했는데 이때는 또 접근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당연히 이렇게 수집되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워커들이 할 때 접근 제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서버에 전송할 때는 SSL이라는 이제 Secured Network 보안 조치가 완료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SSL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워크 단말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외부의 어떤 그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워커의 단말기에도 이런 적절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 수집 원칙의 그 수집 단계에서도 이런 그 크라우드워커라든지 이런 작업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크라우드워커의 단말기에도 이 적절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데이터 관리 클라이언트라든지 크라우드워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조금 이제 그 보안 요소에 좀 많이 취약할 수 있는데 우리 크라우드워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식별화하면 되지 않느냐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허브의 데이터 안심존 서비스의 이해와 활용인데 실제로 이제 크라우드워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그냥 수집만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만 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라벨링만 하고 좀 이런 역할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안심존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 실질적으로 뭐 연관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시면은 그래도 데이터 안심존은 최소한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제 데이터 안심존이 이제 뭐라는 개념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추가를 했는데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게 그 무결석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기밀성에 이런 적절한 조치가 없이 외부에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 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의 어떤 비식별화가 안 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외부에 마음대로 노출되고 이렇게 유통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외부와 차단된 안심된 지역에 딱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통제된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면 그럼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 폐쇄된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폐쇄된 지역에 저장돼 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심존에 있는 데이터를 빼내올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한번 처리하고 가공해서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그 처리하고 가공하는 이유는 그 처리를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학습 데이터 자체가 필요 없지만은 그 결과는 필요한 거죠. 이런 취지에 맞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저장되면서 보안 관리가 되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거기서 그 의미 있는 결과는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안심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샌드박스 같은 개념이고요.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안 되지만은 데이터 분석 및 AI 개발 결과만 반출되는 보안 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데이터 안심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폐쇄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안심존과 오프라인 안심존이 있는데, 온라인 안심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있으면은 원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안심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라인 안심존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보장된 네트워크다. 즉,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살펴봤던 SSL이라든지 시큐어드 네트워크 같은 이렇게 안심된 네트워크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꼭 그 폐쇄된 데이터 안심존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안심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오프라인 그 안심존 오프라인 센터를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군데. 그러면은 이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격에서 접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더 이제 안전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접근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좀 절차가 있습니다. 총 7단계 절차가 있는데요. AI 허브 이제 사용자에서 이제 그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심존 포탈에 이제 포탈이 이게 따로 있는데 그 포탈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허용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 신청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된다 그러면 이제 안심존 자원이라든지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를 해서 실제로 안심존 가상화 서버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제 모델을 이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기술의 대표적인 이제 보안 위협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제 뭐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그 챗GPT, 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챗GPT다 보니까, 그래서 챗GPT 이제 그 이런 학습 데이터 구축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에 활용하고 이럴 때 좀 그 보안 이력까지 좀 확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챗GPT를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예를 들어서 식별,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학습을 시켜서 자동차 번호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날씨 관련된 정보를 학습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월에 특정한 날짜에 어떤 날씨가 올 것인지, 어떤 날씨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식별 아니면 예측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됐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성한다는 겁니다. 생성은 뭐냐면은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챗GPT도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맞는 답변, 즉 콘텐츠를 텍스트로 생성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챗GPT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데, 이 챗GPT가 작동하는 원리는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뭐 챗GPT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챗GPT로 가고, 그 챗GPT에 나온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장된 기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걸 또 연계해서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챗GPT에 연결해서 답변을 얻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플러그인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보안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데 좀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라든지 블랙박스 학습이라든지 서비스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블랙박스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답변을 내놓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느냐. 편향되고 환각 현상, 그리고 악성 서비스가 유도되고 과도한 훈련에 따른 문제점, 해킹 공격, 바이러스, 뭐 개인정보 민감 정보 노출, 뭐 최신 데이터 부족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최신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 그 데이터 합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즉 챗GPT를 이용할 때 이런 서비스적 특징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잘못된 정보. 우리가 챗GPT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고 최신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리고 환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챗GPT는 이런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챗GPT가 제공하는 답변이 무조건 옳고 아니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보안 위협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이제 모델을 악용한 건데 우리가 챗GPT는 예를 들어서 질문을 약간만 변경시켜도 거기에 맞게 질문이 달라집니다. 아니,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력에 맞는, 예를 들어 어떤 아니면 피싱 의도 아니면 그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정보를 딱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커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뭐 피싱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말투까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보안에 어떤 특화된 그 코드를 위협될 수 있는 코드를 계속 요구하면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잘못된 코드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I 서비스를 뭐 빙자해서 이제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스쿼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 뭐 닷컴이라고 그랬는데 뭐 챗GPT 뭐 a.com 이렇게 유사한 그 URL을 노출시켜 가지고 그 잘못된 URL로 접속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마치 자기가 챗GPT를 쓰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 유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챗GPT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건데,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합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들을 다 그대로 합성했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그 판단 없이 이제 사용자에 노출한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러그인이라든지 확장 프로그램을 많이 연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어떤 정보를 이제 연계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하는데, 그럼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그리고 이게 어디 잘못된 건지 아닌지, 이 플러그인 자체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건지 아닌지, 즉 플러그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플러그인이랑 확장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 플러그인과 확장 프로그램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해커가 이것을 악용한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어떤 취약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럼 이렇게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챗GPT가 이런 이제 보안 위협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본 내용들은 꼭 챗GPT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환경을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접근할 때 우리 공식 사이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암호화된 와이파이를 쓰세요. 그리고 최신 웹브라우저 쓰세요. 그리고 뭐 최신 버전 서비스 쓰세요. 뭐 이런 게 챗GPT에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강력한 비밀을 하고 우리가 인증할 때도 투팩터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 그리고 답변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답변도 이게 다중 출처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챗GPT가 답변을 준다 해서 이게 무조건 신뢰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검증 과정을 필요하다는 거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도 이렇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AI 그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에서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 사용할 때도 이 플러그인도 우리가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많이 사용했다 보니까 챗GPT 그 플러그인에 사용했던 주의사항들을 계속 챗GPT에도 그대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챗GPT 같은 경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챗GPT를 계속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성된 컨텐츠도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수칙으로 해서 이제 총 이제 7가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는데, 민감한 정보는 입력을 금지해라. 그리고 생성문에 대해서 정확성, 윤리성, 정합성을 검증해라. 그리고 범죄에 악용되는 걸 금지해라. 법률 위반 확인해라. 비윤리적 활용을 금지해라. 안전성을 확인해라. 보안 설정 강화빈 보안 관리를 철저히해라. 좀 이런 내용들은 꼭 챗GPT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 이런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 그리고 또 이런 뭐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할 때도 이제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챗GPT도 할 때도 이렇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1차 시에서는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 추가 정보 결합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가명 정보까지 포함된다. 한다는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비식별자를 총인해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제 그 할 때는 PBD, Privacy by Design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했고, 2차 시에서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각 유형별 비식별 조치를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비식별화 조치도 필요하지만은 큰 틀에서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역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AI 데이터 안심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이렇게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 보안관리 심화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